명품은 다 자기만의 히스토리와 역할이 있었으니까 다 그것대로 존중하는데 루이비통은 유독 정이 안 가. 딱히 내가 루이비통에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치. 생각해 보니까 예. 내가 배낭여행 다니던 시절에 네. 이 루이비통 파리 그 매장에 가서 대리 구매하는 알바가 있었어요. 아 있죠. 네. 한 사람한테 파는 네네. 가방의 숫자를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신 사주는 알바들이 있었어. 루이비통도 그걸 알지. 알죠. 아는데 그것도 장사는 장사니까 막지는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 거짓 취급을 했어요. 아. 그때는 얼마였어? 그 알바하면은? 유학생들도 많이 아 했잖아. 나 갑자기 궁금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취급받는 거, 그 매장 직원들에게 경멸의 눈빛 또는 그 취급받는 걸 아 보면서 그렇죠. 저럴 거면 팔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아예. 대리 구매자도 아예 막아버리든가. 아 그러던가. 그 20년 전의 이미지가 네. 브랜드 이미지로 남아서 그렇더라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저는 또 업체 편을 잘 들지 않습니까? 자 업체 편을 들어주세요. 왜냐면 루이비통은 1800년대 그 중반에 이제 성립 이후로 끊임없이 모조품과의 전쟁을 벌여왔어요. 후반부터? 그렇죠. 우리 김총수 외색 나는 거 안 좋아하죠. 그런 것도 좀 있어. 있죠. 희한하게 얘네는 일본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 그거 이유 알려줄까요? 그 인터넷 어디에도 없어요. 루이비통이 1880년대 후반에 드디어 모노그램이란 걸 만들죠. L과 V, 별, 꽃 결합된 거. 대표적인 걔네 문양이에요. 도용 방지용으로 만든 건데 그 LV로 만든 모노그램이란 게 사실은 일본의 몬이라고 하는 도쿠가와 뭐 이런 가문들의 일본식 문양입니다. 아 그게? 가짜 뉴스라고 비난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프랑스의 HEC라고 이런 명품 브랜드 마케팅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 교수가 한 얘기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따져보라. 따져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루이비통이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파란을 일으키고 매출을 일으켰던 거는 일본 사람들에게 내재된 그 무늬를 보는 순간 우리식의 문양을 보는 것 같다. 어떤 친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럭셔리 마케팅 책에 176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근데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은 그 시대 자포니즘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인상주의 미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 인상주의자들이 돈 벌면 어디 가서 쇼핑했냐면 일본 물품 파는 데 가서 돈 다 썼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은 굉장히 이국적인 일본풍이 아주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가문들의 문장들, 엠블렘이 또 소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그때 서구에서는 동양하면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게 영향을 줬나? 이 브랜드는 나하고 잘 안 맞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맨날 무라카미 다카시 뭐 맨날 이런 애들하고만 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루이비통을 가능하게 했던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이 여자 얘기해야 됩니다. 이분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평행 우주는 존재한다. 평행 우주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 외제니를 얘기하려면 미술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자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죠. 쇠라라고 하는 신인상주의의 전묘법. 미술책에 인상주의 화가 할 때 나오는 거죠. 네, 이 그림 다 아시죠? 오르세 미술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이 그랑자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19세기의 노동자들이 기차를 타고 쉬러 가는 일종의 휴양지인데 파리의 근교예요. 우리 서울로 치면 양평 같은 곳입니다. 자,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평. 여기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2008년부터 강의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엔 강의했냐면 양평에서 그윽한 눈빛으로 손잡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요런 얘기들을 제가 농담을 이제 했는데 요 그랑자트로 가는 네. 철도를 내는 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종절 바꿨어? 아니요. 이제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폴레옹 3세는 독재자입니다, 원래는. 네. 원래 대통령으로 뽑혔다가 그렇죠. 이제 군부를 등에 업고 의회를 해산하고 네. 친위 구테타를 했지.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영구 종신 통령을 하려고 했던 네. 거잖아요. 개인들의 표현이라든가 정치적인 생각들은 철저하게 억압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모색을 했던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철도 때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 철도들이 막 연결이 될 때입니다. 북쪽에 있는 섬유의 강국이었던 벨기에와 제철 공업이 발달했었던 북유럽과 여기를 연결하는 파리 북부 철도가 완성이 아하. 되고 지중해 쪽으로 뻗어가고 파리 근교로도 뻗어갔죠. 자, 그 시절에 나폴레옹 3세가 하던 게 뭐였냐면 파리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응? 그 위스망이라는 남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로 치면 현감이죠. 그 마을의 현감을 이용을 해서 도시 재개발을 한 겁니다. 17년간. 지금 파리를 가면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쭉쭉 뻗어 있는 대로와 근사하게 트여 있는 그 멋진 아름다운 현재의 파리를 떠올리지만 완전 도시얘기 잘 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은 노동자들이 분개하고 파업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어두운 작은 골목길 이런 거 다 박살내고 부셨고 그들이 작당 모의할 작은 골목들을 다 그렇죠. 없애버렸어.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그게 음.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파리만 자꾸 떠올려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그 명품가들 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 생토노래. 그렇죠. 생토노래 같은 네. 데들. 여기가 원래 루이비통이 처음으로 일을 배웠었던 마레샬이라는 한 공방에서 트렁크 제조업을 배웁니다. 우린 이렇게 예쁜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17년간 계속된 파리의 재개발이란 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광풍이 불었던 시기라는 것이고 이 시기를 엄밀하게 문학적으로 묘사했던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에밀 졸라라고. 정말 소설이 졸라 재밌는데 근데 이분이 썼던 그 소설들이 다 루이 나폴레옹의 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하고 나서 강남 개발한 거하고 예,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그 개발을 할 때 그 시절에 나온 소설이 뭐냐면 약탈자라는 소설이에요. 라큐레라는 원제인데 이게 원제 뜻이 더 끝내줘요. 우리 옛날 귀족들이 사냥개를 들고 가가지고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잡아온 사체에 살점 덩어리 하나 뚝 던져준대요, 사냥개한테. 보상으로 던져준 살점 덩어리, 그걸 라큐레라고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 재개발 동안 하나같이 다 사냥개가 되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광풍을 통해서 자기 지가를 올리려고 난리가 난 이 부동산에 미친 거예요. 그냥 전 국민이 그냥. 그 파리의 모습을 그렸던 건데 요때 역시 안 빠지고 외제니가 또 등장을 하죠. 그 양평으로 가는 길.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파리 재개발은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철도를 놓고 그 철도와 이어진 간선도로들을 재정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간선도로가 재정비되는 곳에 외제니가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는 거를 해요.